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 소비자, 공급자, 공동행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 개인 소개를 먼저 좀 할게요. 저는 한국 YWS 연합회 회장으로 있고 공동행동의 공동대표인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 교실의 교수로 있는 강희경입니다. 같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GCN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유미화입니다. 저도 공동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대 의학과 국제보건정책교수로 있고요. 공동행동에서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난 것은 지난 6월 11일에 공동행동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은 환자 안전 강화로부터 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의료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서 제시했던 의료사고 특례법 안과 비교하면서 저희 공동행동이 조금 더 바람직한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깊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다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질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뭔지 또 기존 안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먼저 저희 안을 설명을 드리고 기존 안들에 대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강희경 교수님께서 먼저 저희의 안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의 제안은 의료사고를 환자 안전 사건의 일부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환자가 안전해야 우리가 믿고 의료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의료 사고는 이런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안전 사건 중에 일부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방법은 이 의료 사고를 분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우리의 의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여서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한편 알아야 함과 동시에 이 문제로부터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복구하고 최대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트랙을 생각해야 할 텐데요.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형사 수사보다 의사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다 하여서 환자 안전 조사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민사소송에 주로 의존을 해왔었죠. 그것보다는 일단 그 피해를 빠르게 복구를 하자. 그것을 위해서 국가에서 안전망 기금을 만들어서 우선 보상하고, 혹시나 그 문제가 심각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행사하든지 하도록 하자 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여서 형사 수사 대신에 환자 안전 조사 기구의 조사로, 그리고 민사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년씩 기다리는 대신에 우선 국가에서 대부분은 아마도 국가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하는 안전망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먼저 하자 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의료사고 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양쪽의 피해자 가해자가 보험 대리인이 대신 그 문제를 처리해 주는 거죠. 소위 갈등이 일어났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처리해 주는 형태인데, 지금 의료사고 특례법 안으로 제시된 것이 환자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법조인이 들어와서 그 일을 같이 처리를 해 나가고, 분쟁 조정위원회는 똑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의사도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환자는 이 처리 과정에서 그 대변인이 대신해주고,
이렇게 해서 소위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배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자동차 특례법과 약간 비슷하게,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그 형태로 가고자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 차이점은 우리 또 유미호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들이 왜 형사고소를 하는지 저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을 형사 처벌받게 하는 게 궁극적 목표가 아닌 거죠.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장애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치료받는 것,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차 피해를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죠. 그러면 피해를 당한 환자들이 왜 형사 고소를 할까라는 부분을 했을 때, 의료사고 보상을 입증하는 책임이 의료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입증을 환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정보도 없고, 피해의 규모도, 이것이 얼마만큼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모르는데 원인을 네가 밝혀라고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억울함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의사 선생님과 환자 간에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만 남겨두고 니네끼리 해결해 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하게 됐죠.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 이런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그럼 누군가가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데 저희가 같이 생각을 좀 모았고, 그러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억울하지 않는 방법,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적 자금으로 우선 보상 제도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없는데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면 본인도 당황하시겠죠. 그럼 의료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과 과실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좀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조사를 하자. 그리고 조사의 원인이 밝혀지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형사와 민사로만 책임을 물었는데 면허라는 관점을 가지고 면허 관리를 가자. 근데 저희가 면허를 얘기했던 부분은 재발 방지입니다. 저희가 환자 안전사고가 이제 매월 보고되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보니까 한 달에 2,000건 넘는 의료사고가 보고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 50% 이상이 아차,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아차,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부분이 누적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의료사고,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좀 줄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부분이 면허관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조사기구에서 나온 그 정도에 따라서 재교육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 정지가 필요한지, 아니면 면허 취소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으로 좀 우리 사회가 같이 한번 뜻을 좀 모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번에 저희 의견서에 같이 토론한 결과를 담아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제안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지? 이거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길래 왜 이렇게 제안을 했지?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워낙 좀 큰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동되는 이제 환자안전위원회 같은 것들이 병원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하신 아차 사건이라든지 정말 환자에게 위해가 생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특히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는 48시간 안에 보고하고, 그 병원의 그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설명도 하고 또 대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제 그건 사실은 큰 병원에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체 내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환자와 의료진이 이거는 중재원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다. 얼마나 이제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지 이런 과정을 이제 합의하에 거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조정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나 중재가 되어서 합의가 되어서 이제 보상이 되면 이제 그걸로 사실은 끝이고요. 그런 의료 사고가 발생했던 원인에 대한 대처나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조처는 사실은 중재원을 통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환자안전위원회 등의 이제 병원 내 조직을 통해서는 그게 항상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에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특히 좀 작은 병원에서는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재원에서 보상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거죠? 민사소송은 뭐 최소한 2, 3년, 7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때 또 이제 의료사고와 관련된 이제 환자나 가족분들께 이제 어려운 점은 이 피해가 의료와 관련돼서 일어났다 하는 입증 책임이 이제 소송을 하시는 분들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지만 보상을 받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형사소송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의 근거를 가지려고, 다른 얘기를 하면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조정 중재원이 있어도 거기서 감정의 결과가 나오지만 즉각적으로 3, 4개월 안에 설사 결과가 나온다 해도 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네, 그 보상에 만족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쪽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충분하게 그 결과가 나오거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를 하거나, 근데 이제 민사를 하지만 민사를 해도 민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민사의 근거조차도 형사고소를 통해서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원인과 일어난 과정들을 알고 싶긴 한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받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그걸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예. 그리고 초기 단계에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자원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고, 그런 와중에 의사는 의사대로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경찰에 불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범법자가 되는, 뭐 범죄자가 이미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형사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되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부당한 과정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지금 그런 아니어서 사실 정부도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료교육 특위에서 의료사고 특례법에 관련한 안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정부 안하고 저희 공동행동에 내는 안을 또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정부 안에 가장 큰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안하고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안 중에 이제 원래 정부는 이 의료 소송 문제가 의료 개혁 중에 제일 쉽게 딸 수 있는 로우 행잉 프루트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해결책으로 이제 생각했던 게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기소가 되지 않도록 형사 기소를 제한하고, 이게 특례법이죠. 면책이라고도 불러도. 그래서 면책을 해주는 대신에 이제 조정 중재원을 통해서 모든 배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진행하고 형사 면책을 해주는 것,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환자 단체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이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사과 등등에 관련된 여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의사들에게 면책을 준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강력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추진할 수 없게 된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정부가 원래 하려던 아닌데 실제 추진을 할 수 있게 된 계획이 이제 로드맵이 잡혀갖고 이대로 된다. 이게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단체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된 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단된 안이 중단되게 만드는 힘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환자단체에서는
의사들에게 그 주어지는 상당한 이제 관용, 이거에 비해서 환자에게 주는 똑같은 관용, 이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얻는 이익은 없고 의사한테 가는 이익은 큰데 이게 어떻게 밸런스가 된 거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이제 반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환자 단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새롭게 요구하고 하면서 관철시켜낸 것 중에 하나가 환자 대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종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환자가 그 혼자 입증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환자 대변인이라는 그 제도를 신설해서 이런 인력에 도움을 받는다. 취지 자체는 좋은데 환자 대변인이라는 이것을 이제 추진키로 하고 상당히 환자 단체, 특히 환자 단체 연합에서 굉장한 이제 성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에 없던 것이 이제 정부안으로 나왔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환자 대변인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환자에게 좋은 이익이, 지금보다 더 나은 이익이 정말 갈 수 있을까? 사실 환자 대변인이 되려면 의학의 지식이 그 상당히 해박하고, 그리고 그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일종의 변호사 역할 정도, 의학적 지식을 머리를 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간혹 의사 선생님들은, 이 TV 보시는 분들은 가족 친척들이 이제 동네에서 아니면 다녔던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들이 권고하는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냐라고 이제 세컨드 오피니언, 2차 의견을 묻는 전화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 그때 뭔가 알려주고 싶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환자인 친척들이 해주는 얘기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듣고 뭘 판단해서 얘기를 책임 있게 해줄 수가 없죠. 아마 환자 대변인 제도가 생겨서 그 환자 대변인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그거랑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뭘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고, 또 그게 업이니까, 이 직종에. 그래서 돈 버는 행동이니까 잘 해야 되겠지만 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과연 엄청난 걸 얻은 것일까? 저는 그냥 희망 고문을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적인데, 그런 면에서 환자들에게도 실익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의사에게 어쩌면 이제 그 실익이 있을 뻔했죠. 기소 면책이 되면은 뭔가 그 지금과는 다른 그런 이제 형사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환자 반대에 부딪혀서 현실이 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죠.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정부안 나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의사 쪽의 이익은 안 생겼고 정부 안에서는, 그다음에 환자 쪽의 이익은 생겼다고 하나 매우 미미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안 생긴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최근에 듣기로 이제 변호사의 기존의 역할에 대해서 침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변협이나 변호사 단체나 변호사분들께서는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환자 대변인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실행 가능성에서 또 다른 또 벽에 부딪힐 텐데, 실익도 별로 없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벽에 부딪힌다면 결국 정부안은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안, 혹은 실행된다 하더라도 실익이 거의 없는 안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뭐 이걸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해보고 뭐 1년, 2년 지나보면 환자분들이 더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지 느끼지 않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무 이익이 없다고 이제 다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이제 정부안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쪽에 공동행동에서 낸 안은 그에 비하면 사실 이제 충분히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 그리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 조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의사이고 수사관이고 법관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원이 있다면, 그분은 이제 이 문제, 지금 원치 않는 결과가 생겨서 환자분들과 그 가족은 사망했거나 아니면 장애를 크게 입었거나 지금 현재 와병 상태에 있는데, 의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원망을 듣고 있고 본인도 이제 본인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본인 실수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그 가해자 취급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심적으로 괴롭고 어쩌면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진료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심리 상태가 되어서 양쪽에 다 이제 멘탈 붕괴 상태가 되는 의료 붕괴 TV랑 이름이 비슷하네. 붕괴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런 상태가 이게 빠르게 잘 해소될 수 있는 최대한의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사나 환자에게 명확하고 설명 가능한 최선의 설명을 그게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원래 질병의 결과 경과 과정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일이 일어났거나 확률은 낮지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이거나 그래서 질병의 경과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치료 과정에서 더 나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갖고 있는 공간이 요만큼 있었는데 그 공간이 다 발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건지 전혀 발휘되지 않아서 일어난 건지 만약에 그 어떤 기대치보다 못했다면 그게 책임이 얼만큼 의사에게 지금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이제 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조사에. 그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권한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고는 이제 가능하지 않은데 현재 체계에서는 그게 되게 약한 거죠. 이 조정중재원에 있는 담당하는 감정의원은 이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불충분한 정보 하에서 아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자기 의견서를 써서 내고 또 그 보수도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그리 크지 않은 보수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증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 이제 생각해 본다면 환자에게 지금 제도가 주는 그 불충분한 지원 이런 것에 비해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그런 권한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부여받아서 독립적으로 파헤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잘 되면 환자는 환자대로 억울함이 최대한 이보다 더 정확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는 없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레코드가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를 신뢰할 겁니다. 우리에겐 그게 이제 뭐 좀 의료 바깥의 영역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같은 최종 판결의 영역에 가서 이제 오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거랑 비슷할 텐데요. 이런 과정들로 이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도 결국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 오해받아서 그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이게 양쪽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도는 그거를 명명백백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걸 해결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다 불만인 상태로 끝나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보상도 중재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은 원인 규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양 쌍방 간의 합의에 어떤 해당하는 그러면은 원래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분들이 꽤 많죠. 나중에 무죄로 이제 재심에서 판결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의 당사자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이 배상해야 될 이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환자는 환자대로 지금 보상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현재는 첫 번째 문제는 치료에 드는 비용 그리고 사망한 경우라도 마지막에 살리려고 노력하느라고 들었던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큰 돈이죠. 평상시에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죠. 두 번째로는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거를 결국 이제 가족의 생활비 앞으로 이제 생활에 겪는 어려움 이거에 관한 비용이 이제 없어지는 거 이거를 누군가 돕지 않으면 이제 가능하지 않은 특히 이제 아직 성장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드는 비용이랄지 이런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가 생겨 사망이 아닌 경우에 장애 치료를 계속 이제 받아야 되는 경우에 그 치료 비용에 해당하는 산재 사건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 비용이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감당해주지 않고는 그 피해를 입은 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제 큰 갑작스러운 비용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걸 그 피해를 입혔다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명확히 판결할 수 없는 그 의사가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다 물어주는 것도 굉장히 넌센스죠. 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고. 그래서 도우려 했다가 어려움에 놓여 있는 건강 상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도우려 했다가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 과정이 결국 모든 그 예상치 않았던 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혹은 대부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판결이 나온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수용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의는 보상하는 과정은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배상, 그러니까 원인인 제공자가 돈을 물어주는 이런 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 배상 방식이 아니라 보상인 것이죠. 안 좋은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체계로 이게 이제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사회적 기금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안전망 기금의 이런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기금 형식을 이제 기구를 만들자고 한 거죠. 기금을 갖고 있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안전한 그 보상이 잘 이루어지면 환자로는 첫 번째 문제인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막 머릿속으로 많은 내가 이 병원으로 이분을 모시고자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제 굉장히 많은 복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후회와 막 이것에 관한 이제 원인 규명을 아까 다른 기구 별도의 조사 기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난다면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해결, 심리적인 어떤 그 가족과의 그 어떤 마음의 정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건 이제 별도의 프로세스인데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두 번째 거가 연동돼서 두 번째 거가 끝도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형사고소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나 보상이 사회적으로 이 그 어려움을 갑자기 당한 분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기금 체계를 갖고 있어 그걸 하게 된다면 사실 그 뒤에 도우려고 달려들었던 의사에게 그 악감정이나 원한 같은 심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형사소송은 상당히 없어지거나 사실 이제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처벌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뿐이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앞으로 안 일어나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 규명을 통해서는 환자 안전이 강화되게 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그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 원인 규명과 보상을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개회에서의 차이점들은 비교해 주셨지만 여전히 저희가 기자간담회 이후에 나왔던 그 궁금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 질문들로 다시 한번 좀 단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질문을 좀 드리자면 자 그래서 유미아 대표님이 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공동행동의 제도를 하게 되면 환자는 그러면 소송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죠. 환자한테 선택권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신속 보상, 충분한 보상, 그리고 그 환자 안전 조사 기구를 통한 원인 규명 이 과정을 선택해도 되고 이 과정을 선택하지 않고 과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형사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전문가적인 판단이 일어날 수 있는 환자 안전조사기구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것과 더불어서 선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그 환자 안전조사기구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강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환자 안전조사기구라는 게 이제 새로 만드는 거니까 저희가 정의하기 나름일 텐데요. 조사하는 대상은 일단 환자 안전 사건, 사고, 그리고 의료사고라고 부르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많은 경우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굉장히 명확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중재원의 이제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납득이 안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마도
이 안전 조사 기구의 조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기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떤 시스템의 미비 같은 것이 아울러서 확인을 하여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가에 대한 보완 조치에 대한 권고까지를 이 조사 기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료 사고라는 게 한두 가지의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 굉장히 여러 의료 행위라는 게 굉장히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계마다 안전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고가 일어나려면 그 굉장히 여러 개, 최소한 7, 8개의 미스가 있어야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 미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권고까지가 안전조사기구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료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사실은 저는 소아과 의사인데 사실은 신경외과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들여다보셔야 이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기구에는 각 전문 분야별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께서 조사에 나서 주셔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의사만 이걸 할 수 있느냐, 또 요 원인에는 시스템의 미비 또는 그야말로 안전 전문가들이 보실 수 있는 면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료 전문가, 그 다음에 안전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연결된 법조인,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가가 다 포함되는 안전기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이제 억울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원인을 알고 싶기도 한데 안전조사기구에서 기존의 지금 시스템에도 중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가장 답답하고 억울한 게 원인도 규명이 안 되지만 누구도 사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정 교수님이 심리적인 부분이 다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환자 안전조사기구가 생기면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환자는 또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그만한 그 사과나 또 개선에 대한 확답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제가 돌보던 환자한테 사고가 생겼을 때 만약 그 사고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못하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사과를 하면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사과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또는 민사소송에 막대한 배상을 하게 되면 사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이 두렵지 않다면, 그리고 사실 제가 돌보던 환자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기 때문에 사과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이런 문제가 처벌로 연결되는 이런 고리가 끊어진다면 사과는 훨씬 더 쉬워질 것이고요. 설명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더 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또 일각에서는 이런 그 의사들이 생각하는 이 사법 리스크가 과장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근데 실제로 1년에 700건 정도가 이 의료사고가 입건이 되고 그 700건이 입건이 된다는 거는 그 전에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근데 참고인 조사부터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건을 거쳐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쨌든 형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의사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고리를 좀 끊는다면 앞으로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발전하고 시스템이 강화될수록
그 인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환자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당황스럽고 그 마음을 위로받고 진정한 사과를 받으면 거기서 좀 진정되는 게 있을 텐데 그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이거를 파헤치는 단계를 계속 들어가고 보상은 일어나진 않고 그 과정에서 의사는 의사대로 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취급을 받고 이 두 가지가 악화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 공동행동은 일단 그런 형태로 굴러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안하는 건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은 환자의 안전 강화로부터 가능하다. 그러니까 환자가 먼저 안전하게 사고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걸 더 안전하게 그 시스템을 통과하고 보상을 받고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고 또 관련해서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그거를 본인이 무의식적으로든 또는 알지 못하고 했던 간에 일어난 실수나 과오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시스템을 개선하자. 요게 이제 저희가 목적하는 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지금 현재 중재원도 있는데 거기서 그럼 그걸 못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재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감정하고 이걸 따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하나의 기구에서 보상을 위한 감정을 하고 그리고 손해 사정을 하고 또 그 원인을 밝히는 조사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때 이 원인 조사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서로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갈라서 이건 저기서 독립적으로 진행이 돼야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것처럼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또 조사는 따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런 선보상을 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들 이 보상을 위한 손해 사정과 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기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형사처벌보다는 이제 과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조사가 끝났으면 그 일에 이제 되돌릴 수 있다면 이제 되돌리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맞았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이제 취하게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과 명령일 것 같아요. 이게 원인적인 행위가 된다. 이 결과에 의사의 행위가 어쨌든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통상적인 그 의사들이 했어야 될 어떤 것에서 벗어난 정도가 사과를 해야 될 만큼에 이른다라고 하면 사과를 명령을 할 겁니다. 그 조사 기구에서.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을 때 사과라는 거는 의사 개인이 사과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방송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과 명령이 나오고 수정 명령이 나가면 공지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은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를 인정하고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요만큼 잘못한 거가 있고 그에 대해서 사과하라 라고 한 명령을 받으면 불복해서 뭐 2심, 3심 가서 최종 판결로 뒤집지 못하는 사과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과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였던 것일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 이 행위를 더 계속하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이 의사가 계속 일으킬 것 같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조사기구에서. 그 경우에는 이 술기에 관해서 교육을 다시 받을 것을 이제 명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그 술기를 할 수 없도록 그 술기에 대해서 제한 명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해당 사건이 일어난 뭐 수술 혹은 치료법 이거는 당분간 이제 그 홀딩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배우는 동료나 선배로부터 다시 배워서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은 일이 이제 있는 동안은 같은 술기를 하는데 본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가지고 사실 잘 하지도 못하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안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영원히 안 하게 만들면 안 되죠. 사회적인 손실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다시 잘 할 수 있게끔
교육과 다시 피어 리뷰를 통해서 잘 재정렬을 할 수 있게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재교육인 거죠. 그리고 그 재교육 받는 기간까지 일시적으로 그 기술에 한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조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지른 어떤 행위의 원인적인 정도가 꽤 커서 상당 기간 동안은 면허를 자체를 정지를 시키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판결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판결에 따르면 이제 예컨대 한 달간 면허 정지랄지 뭐 3달간 면허 정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아예 의료 행위를 못 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거의 뭐 빈도상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면허를 완전히 취소해서 영원히 의사가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그 처분이 제일 강한 처분일 거고 빈도상으로는 가장 드문 처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거의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사과부터 면허 취소까지 다양한 원인적 기여의 정도, 이 안전기구에서 판단한 것에 따른 이제 처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안전기구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어떤 불충분한 정보에서 어쨌든 둘이 합의보게 하는 판단하고는 다르게 보상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명명백백히 앞으로 같은 사람에 의해서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는, 이제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사람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약간 면허 처벌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사회적으로 재발 방지를 하는 건 이제 시스템 개선이겠죠. 이게 어떤 이유로 생기는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기게 될 일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의료 행위의 협업 체계 안에서 플로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든지 그런 이제 시스템 에러를 교정하는, 아까 그 강희 교수님 말씀하신 스위스 치즈 모델 같이 구멍이 여러 개 있는 스위스 치즈 슬라이스에 있는 구멍들이 다 구멍을 다 통과해야지 그 에러 사건이 생기지, 구멍을 한 개라도 통과하지 않고 막힌 벽에 막히면은 사건 사고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뚫려 있는 거를 한 슬라이스라도 막을 수 있게 하는 거가 이제 시스템 에러 방지 조치죠. 그래서 유명한 그 스위스 치즈 모델적 관점에서 그런 시스템 에러를 개선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환자 안전기구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면허 처벌은 사실 부차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스템 에러, 다른 의사에 의해서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환경이나 비슷한 조건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비슷한 결과가 일어날 일을 막는 거. 결국 이제 이게 시스템의 원인적 요소를 교정하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고 환자 안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수정됐다고 하는 어떤 것을 입증해야지 그 기관에서는 다시 이제 그 시술이나 수술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건 이제 산업재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공법이 노동자에게 질병이나 사고, 사망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걸 수정하지 않으면은 그 공정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충분해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저항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인과응보적 처벌 중심으로 지금 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 구속, 뭐 이런 식, 사업주를 구속한다고 그 다음에 사망사고 안 생기지 않는 것인데, 뭐 구속도 잘 안 되기도 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지금 최근에 태어나적 사건처럼 비슷한 사건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정이 안 되니까 생기는 건데, 결국 우리는 수정하는 것을 핵심에다 놔서 환자 안전망이 훨씬 탄탄해지는 것, 그걸 통해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이 처벌에 사실 있는 것보다는 재발 방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벌에 관련된 부분도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재발 방지에 방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일한 당사자의 재발 방지는 면허로 처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의료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재발 방지는 바로 이제 시스템에러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 두 개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근데 소송 사건의 결말을 보면 분명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선생님이 일으킨 사건인데도 그 선생님이 배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놀랐던 게, 그 어떤 직장에서도 그 직원이 직접 배상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직장인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다치지 않는다면
그런 건데 그 병원에서 이런 안전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이 얼마나 현재는 잘 갖춰져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복잡도가 두 개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의 대형병원 또는 대학병원에 대한 상황 플러스 전공의의 지위 그다음에 전공의의 역할에 관한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는 해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꼭 전공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잖아요. 개인 책임, 네. 기관 책임. 기계 근데 기관이 먼저 책임지고 조사하거든요. 보통 회사는. 그렇죠. 그 회사는 책임진 다음에 네. 너가 뭐 잘못했네? 나가. 그렇죠. 라던가 네.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런 식의 안전망이 대학병원에 잘 구축이 돼 있는지. 대학병원에. 대학병원은 사실은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개인이 그 직원이 이제 소송을 당한다고 해도 이제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변호팀이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죠. 그런데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기관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전공의가 뭔가 연로가 되었다 그러면 그건 전공의한테 물을 게 아니고 그 전공의의 그 슈퍼바이저, 지도 교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의료사고를 어떤 위치에 놓고 보느냐,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풀어가야 될 문제인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인상 깊었던 게 사과 명령이라고 하셨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 의사가 사과 명령을 받고 사과를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뭐지 싶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바라보시죠? 그 부분 제가 먼저 얘기하고 소비자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이제 이 영어 표현에 sorry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영어권에서 지내고 있던 시기에 공부하는 동안에 그 처음에 잘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I'm sorry to hear that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당신이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 sorry였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sorry, 같은 sorry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sorry는 두 개의 언어로 번역돼야 되는데 하나는 유감 표명, 유감이다라고 말한. 나는 직접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아닐 때,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지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 나도. 그런데 이제 미안하다 이거는 내가 그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때 부분적으로나 전적으로나 이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sorry가 두 개는 다른데 앞에 건 이제 유감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사과라는 말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다 사과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헷갈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권에서는 그 유감 표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에서도 유감 표명을 하죠. 근데 그게 사과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마 지금도 유감 표명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료진이. 근데 이제 그게 사과하고는 다른 거죠. 유감 표명과 사과는. 그래서 유감 표명은 아마 거의 웬만한 사람이면 대부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과에 관련해서 보면은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병원에서 병원에서 공식 방침으로 이런 의료사고,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 즉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 소상히 투명하게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를 해라 라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는 병원에서 책임진다. 모든 소송 비용이나 소송 결과 배상이나 이런 것까지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후로는 의료진이 더 적극적 사과를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결과는 소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과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소송이 줄어들어서 미시간 대학병원이 1년 동안 소요하는 소송 관련 비용과 배상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었답니다. 이게 역설이죠. 사과하면 일어나는 결과가 오히려 소송 배상 막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정반대로 이루어진. 미국에선 그런데 한국은 안 그럴 거다?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마 같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상하는데요.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과라고 하는 게 의료진이 직접적으로 초반부터 명령받지 않은 사과, 그게 가장 값진 사과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재 법체계 지금 현재 소송 환경에서는 그 사과가 실제로 말했던 것이 녹음돼서 그 녹음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돼서 사용될 수 있을 여지. 근데 그 환경이 남아져 있고 미국에서 이제 그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이 기반해서 사과가 자유롭게 심정적으로 느끼는 만큼 다 할 수 있고 이런 원인을 잘못이라는 어떤 원인 제공을 인정한 발언으로 인정되지 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 이 점 때문에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적인 환경을 만약에 우리도 바꾼다면 사과는 미시간 대학병원처럼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점에서 봤을 때 환자단체에서 사과법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의사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사과를 해서 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 이 환자단체는 그게 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끔까지 하는 걸 기반으로 한 사과법이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인 거죠. 서로 이제 믿지 못하는, 그거는 빠지고 법적인 증거로 안 사용된다는 건 빠지고 사과는 하면은 불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취지대로 미국이랑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사과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럼으로써 환자의 마음이, 환자 가족들의 마음이 녹는 거, 풀리는 거, 이런 걸 기대하고 환자단체에서 요청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의사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심정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바로 신뢰, 불신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가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는 게 된다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훨씬 환자들의 그 가족들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지만 이제 녹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내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 분노와 아니면 그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피해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자신이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이제 그 논리 회로가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회로가 돌아가는 동안은 이제 의료진한테는 계속해서 그 공격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양쪽이 다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하는 상태가 이제 되는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명령 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법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행동에서 제안한 게 바로 보상과 이 원인규명의 분리라고 하는, 이게 되면 훨씬 더 사과도 먼저 이루어질 수 있고 명령 받기 전에도, 그러면 명령 받은 뒤에 오는 사과는 또 한 번의 사과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은 지금 이제 다른 얘기로는 그런 환경이 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는 사과 명령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로 들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피디님이 질문하신 건 사실은 그런 사과 명령을 받은 사과가 소비자한테 유효한가라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조사기구에서 사과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만약에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의사 선생님들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환자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 다음에 사과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그러니까 환자를 위로하는 사과, 그리고 환자의 피해를 공감하는 사과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 공감대가 있어야지 이후에 이 의료사고를 풀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도 사과는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감으로 되는 거다, 소통으로 되는 거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의료사고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다가 아니라 모두가 피해자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참 지난 후의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게 지금 당장 이런 시스템에서 옮겨갈 때 사과 명령을 받아야 사과를 하게 되는 의사들의 입장,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질문으로 제가 환자 입장이라면 저는
사과 명령을 받는 사고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이야? 의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체제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폭력방지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접근 제한 명령을 내서 접근을 안 하는 거지. 자기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좀 너무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거기서 명령을 내려서 당신이 가서 사과하라고 한 거는 저 사람은 진심이 없는데 거기에서 조치를 취해졌기 때문에 와서 하는 명령이 그 사과이므로 아까 말씀하신 유감에 해당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소리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오히려 단계적으로 아예 사과를 안 하던 이 문화, 서로가 두려워했던 문화에서 중간 과정에서 과정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이런 과정이 거치고 그 다음에 서로를 믿는 환경이 되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통과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유미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믿고 그걸 먼저 얘기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 안전기구에 가지 않았더라도 이미 의사가 파악하는 자기의 실수라고 하거나 우리 시스템 안에서는 에러가 있었다는 거를 먼저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적인 그 뭐 성장,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그 환자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안전조사기구가 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환자나 가족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사고다라고 했던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 경과이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이 수술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나온 그 합병증, 이거까지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사고가 의료진 입장에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를 사고라고 믿고 이렇게 조사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될 가능성도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접한 사고 중에 하나는 데이트 폭력으로 여성분이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데이트 폭력으로 맞으셔서 병원에 왔는데 환자분이 사망했는데 과실을 반반 인정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사 선생님이 면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일까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매우 다를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면책 여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면책 여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형사가 들어가든지 그거는 또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일단 제대로 의학적으로 판단하여서 사실관계를 밝히자. 그리고 그 중간에 개입되었을 수 있는 미비를 보완할 것을 먼저 내놓자, 이것입니다. 그 사건은 이제 마치고 전공의 선생님의 그 혈관에 대한 시술이었는데 그 시술에 에러가 있고 그 시술의 에러가 사망을 초래했다고 법관이 판단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공동행동의 논의 입장에서 보면 법관이 그거를 판단할 만큼의 충분한 그 원인적인 규명들이 있지 않은 상태였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거죠.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그 에러는 에러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에러가 아닐 수도 있고 에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에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되진 않았을 가능성도 크고 또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규명을 아주 명확하게 잘 해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그 조사기구, 환자안전조사기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동일하게 뉴질랜드의 의료사고를 다룬 영화가 미스테이크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개봉되진 않았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복부에 복강내시경 수술을 하는데 복강내시경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처음에 복부를 이렇게 뚫는 그런 거를 이제 해요. 근데 뚫는 과정에 두 번째 걸 뚫는 과정에서 전공의 선생님이 이제 그걸 뚫는 걸 이제 하도록 하고 이제 지도 전문의가 이제 같은 수술실 안에서 같이 수술 때 이제 소독된 손 안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눌렀는데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 눌렀는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눌려져 갖고 큰 혈관을 찌릅니다. 그래갖고 막 복강내 출혈이 막 갑자기 솟구쳐서 급히 이제 개복 수술로 전환해서 그 혈관을 복구를 합니다. 그랬는데
환자는 그 사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의사 지도 전문의가 환자 보호자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혈관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혈관 처치를 무사히 마쳤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며칠 지나서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 환자 보호자들은 그게 사망의 원인일 거라고 생각했고 지역 신문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지역 신문에 이제 뭐 이렇게 이 사람의 케어리스한 부주의한 의사가 로 인해서 이 환자가 죽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은 에러였다. 그리고 그 에러는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 한 거지만 내 지도 감독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은 해결이 되었고 사망의 원인은 다른 거다. 이제 폐혈증이라는 감염 관련된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딸아이의 부모 성인 딸을 가진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의사한테 찾아오는 의사한테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마치거든요. 적어도 이제 그 우리 전공의 선생님의 혈관 그거는 이런 식의 판결이 아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뉴질랜드에서처럼 그게 에러인지 아닌지는 별도의 이슈고 그게 사망의 원인인지 아닌지 또 다른 이슈고 그리고 그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때 다시 또 판단해야 될 것이 이제 가해자, 데이트 폭력 가해자랑 같은 수준의 얘기인 건지 전혀 아닐 건데 그런 것과 사망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에러는 인정하지만 사망의 원인이 아니었을 그 뉴질랜드의 영화 같은 그 미스테이크란 영화에서 비슷한 사건이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그런 판결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더 공정한 판결일 것 같아요. 그러나 현행 시스템에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식의 판결이 자꾸 반복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의사에게나 뭐 환자에게나 결코 그 좋은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중과실 또는 사망에 대한 기준, 환자 안전조사기구가 그것들을 계속 밝혀가고 만들어가면 좋겠지만 거기서 또 완전히 다 책임질 수는 없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바로 법적으로 처리해서 반반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전문가들의 판단이 다 있어야 하고 그거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데이트 폭력과 그다음에 의료사고의 그 중과실의 성의 무게를 어떻게 둘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사실 올바른 결정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다 마련할 수 없지만 공동행동은 이런 사안들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가고 아까 우리 유미애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사고 자체가 모두의 사회적 안전에 굉장히 기초하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이 길로 가기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환자 안전사건이 연 2만 건이 넘는데요. 환자 안전조사기구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근데 우리가 들으면 이게 좋은 기구인 줄 알겠는데 지금과 같은 우리 현실에서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환자 안전 사건을 지금 이제 자율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 환자 안전 사건 중에 이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가해졌을 때는 또 강제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되는 것들이 이제 연 2만 건쯤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근데 실제 한편 지금 중재원의 중재 조정을 요청하는 건수는 2-3천 건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2-3천 건이라는 건수의 대부분이나 또는 일부가 아마도 환자 안전 조사 기구에서 조사해야 하는 범위일 텐데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중재원이 별 문제 없이 기능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안전 조사 기구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이렇게 조사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제 비슷한 건수의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서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범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상은 받을 수는 있다고 했는데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 그 보상의 범위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의료 소비자들이 매번 내는 보험료 있잖아요. 그 보험을 가지고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고 있는데 그 수가 중에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 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간 한 총 집계가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하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 공적 보상이 가능한 기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의 전체에 대한 의견은 아니지만 몇몇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위험 수가가 지급되지 않아도 의료 행위를 하시는데 의료 행위 수가에는 별 큰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드리지 말고 모아서 공적 자금으로 해서 이 기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 기금 마련은 그렇게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 기금에서 보상을 할 때 어떤 범위와 기준을 갖고 보상을 해줄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요청드린 거는 정부가 제시한 거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 행위에는 모든 게 다 의료사고 보상으로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의료기관은 배상책임보험을 안 들어도 되나요? 그거는 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정부 안에서는 모두가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라. 그러면 면책해 주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반응은 이게 내가 무슨 그 잠재적 가해자로 그 생산물 책임 보험이랑 비슷한 그런 형식의 그 가입인데 그거가 이제 심리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어려운 사회적 요구에 이제 부응하는 행동인데 거기에서 내가 그때 잘못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돈을 미리 보험을 들어놔야 된다. 내가 보험을 든다?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사회가 그 보험적 성격을 갖는 안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죠, 오히려. 그러나 이제 의협에서는 거꾸로 그 정부안이랑 비슷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배상보험을 확대하는 안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일반 의사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의협 주장을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배상보험을 현재 의협에서 운영을 또 하고 있죠. COI가 있는 셈인데 의협에서 배상보험 운영하는 것의 규모가 전체가 다 그 맨데이트리로 저 의무사항이 되면 배상보험 규모가 엄청 커지겠죠. 보험자로서의 의협의 재정적인 위상이 되게 커지는 것이 되는데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도 그 배상보험 방식에 대해서 그 주장을 정부 주장이랑 같아 보이는 주장을 했다고 저는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제 해석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원래 의사들이 주장했던 보험금을 스스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기금으로 마련되는 세금이든 보험료든 근데 이제 지금 보험료 안에 있는 일부 위험도 수당이랑 위험수당 근데 그게 시술에 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에서 수당이 크기가 크고 낮은 거에서 작고 이런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배당되고 있는 거라서 그것도 어차피 지금 비합리적인 건데 액수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그거를 3천억이면 전체 100조 중에서 0.몇 %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걸 주나 안 주나 거의 똑같은 수준에 물론 이제 안 준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는 수가로 지급하더라도 3천억을 매년 기금으로 마련한다면 실제 지금 민사소송에서 손배소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그 중재원 통해서 되는 거나 대략 이제 그 정도 규모에서 비슷비슷하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사회적 기금을 통해서 그게 지출될 때 그런 그 배상이 아니라 이제 보상 방식으로 지급될 때 재원의 입출입은 대략 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배상보험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회피 노력 이게 이제 소위 필수과를 선택하지 않는 이제 세대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계속 적조로 뛰어들 때 그게
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나의 책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배상보험 가입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거부감과 다르게 그게 저는 그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회적인 기금으로 영어 표현으로는 그게 no fault, no blame에 기반한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과실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I'm sorry처럼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면서 의미가 좀 와전되는 경향이 있어 보여서 그 얘기를 좀 더 덧붙이자면요. No fault, no blame이라고 하는 거는 과실, 이 fault죠. 과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다음에 no blame, 비난하지 않고 보상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걸 무과실 보상이라고 하니까 과실이 없다면 보상해준다, 이런 말로 조건부 보상처럼 과실 있으면 당연히 배상해, 이 완전 오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과실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과실이 있나 없나를 살펴봐서 조사해봐서 과실이 없게 나오면 그러면은 보상해준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과실이 없는데 뭐 배상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과실이 있어도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없건 있건 상관없이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동에서 처음 한 얘기처럼 환자에게는 즉각적인 빠른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실 유무나 이런 것은 원인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밝히고, 그러나 거기서 과실이 있는 것은 나와더라도 그게 곧 어떤 이 배상에 이걸로 연결되지는 않다,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죠. 원인적인 그런 그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 과실에 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까 시스템 수정이랄지 개인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의 방지 노력으로서 면허에 관한 일정한 수준의 그 처치, 이런 게 이제 따라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 blame, no fault, no blame 이 컬처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받아들일 만한 좋은 컬처인 것 같고요. 그게 오역되지 않고 잘 소통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보험에 가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드물겠지만 그 원인 조사하는 기구가 판정했을 때 이거는 심각한 수준의 그 동료들의 의사들이 용납해 줄 수 없는 그런 그 수준을 벗어나는 과오라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재정적으로도 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 이제 부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상에 든 비용 중에 10%든 20%든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도 일정하게 그 의료기관이 배상하라고. 그렇게 되면 그 배상에 드는 비용은 보험금으로, 뭐 보험금 아니고 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돈으로 해도 되고 뭐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용도의 보험 자원을 모아놓는 거는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 선택에 의해서 아마 지금보다 오히려 규모가 더 이런 시스템이 되면 그것도 더 필요한 일이 더 줄어들 것, 필요한 빈도가 줄어들 것 같아서 배상보험은 아마 좀 더 규모가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지만 그거는 있어도 되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왜 자동차 보험 우리 다 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잠재적 가해자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드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사고 특례법이 아까 그 자동차 보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런 점에서 의사들이 다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고 실수는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실수할 거를 배상 책임보험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자체가 이 의료가 사회적 그 안전망이 돼야 된다는 그 아까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진 사람만 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고, 이 지금 건강에 관련한 거는 국민 모두는 아플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의사도 사실 건강보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보험을 들었고, 이 의료 서비스에 사실 의료 서비스는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건데, 치료와 회복을 돕는 건데, 그러다가 또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됐든 시스템 에러가 됐든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장되는 형태로 이 미리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은
사고가 나거나 또는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선 지급한 보험이에요. 그러면 그 보장이 확대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맞고, 그 기금이 모여지는 것도 그 건강보험 내에서 만약에 이렇게 확충이 될 수 있다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기금이 조성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이 타이틀로 잡았던 모두가 안전한, 환자의 안전망을 더 강화시키려면, 환자의 안전을 강화시키려면 모두가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인 그 세이프티넷이 확보가 되는데 의사도 안전하고 환자도 안전한 형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쪽으로 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계속 갈등을 하고 누군가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 피해자가 되는 그 게임을 계속하고서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고, 갈등에 지불하는 비용이 엄청 크거든요. 플러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리고 의사들은 필수일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전문가가 양성이 되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많은데 의사는 없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형태로 공동행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용이나 성형 같은 경우에는 배상보험을 여전히 통해서 해결하는 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미용하고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 선택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도 의무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정부에서는 처음에 필수료 부분만 이걸 적용하려고 했었지만, 저희 공동행동 그보다도 넓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그 커버리지를 의료사고까지도 다 커버하는 영역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 안에 있는 그런 게 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일부 비보험을 같이 섞어 써야 되는 혼합진료의 경우도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장성 그 부족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이런 그 당연지정제라고 하는, 그 의사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현재 현행 시스템이 바로 당연지정제인데, 그게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면 그 의료기관은 치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보험 환자를 안 보겠다고 선언할 수 없는 것, 이런 것. 그래서 의료보험 가입자가 환자로서 찾아오면 진료를 하는 기관일 수밖에 없는 것, 선택 여지가 없는 것, 이런 거라면 사고의 위험, 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을 그대로 회피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선택하지 않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에 일정한 확률로 생기는 나쁜 결과와 관련된, 이게 지금 의료사고라고 표현되는 그거와 관련된 손해배상이나 보상도 전부 다 이제 의료보험이 전부 사회적으로 커버하는 게 이제 서로 굉장히 서로 일관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닌 것, 아까 이제 비보험에서 이루어지는 미용이나 성형수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난 데서도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죠. 그 사고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지금처럼 남아있는 게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논의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걸 우리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여기에 범주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의 법 감정에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의사 환자 관계가 지금 아주 나빠져 있는 1년을 지냈기 때문에 필수가 아닌 치료 전체에 이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나 소비자분들이 좀 주저하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하고 보장하는 영역으로 선택할 여지 없이 만든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범주가 거기에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조은영 회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내는 우리 국민들은, 가입자들은 건강의 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받는 것을 목적으로 냈고, 그리고 그 보호받는 과정이 이제 치료인데, 그 치료에서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기는 것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그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자금이 건강보험료 자금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 관한 처리가 일관되게 한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적용 범위가 필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전체로 잡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일부 좀 말씀해 주신 건 있는데, 의사들의 연간 기소 건수가 한 50건 내외라고 해요, 현재는.
그리고 선고받는 사례는 연간 한 3억 건에 불과하다고 밝혀졌어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연 700건이 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좀 과장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형사 그 소송의 절차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미 그 수사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 처하고 있는 처우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도 이제 이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과거 의협에서 이야기한 뭐 여러 자리에서 나왔던 이 형사 건수가 700건이 넘는다, 과도하다 하는 주장이 이 기소 수는 50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의협이나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700건은 입건 건수이고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이제 경찰에서 접수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수가 700건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피의자로 뭔가 사고를 일으킨 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 전에 또 참고인 조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느끼는 이 사법 리스크, 형사 사건의 리스크는 많은 게 맞고요. 한편 이때 뭐 그렇다고 해도 처벌받는 게 굉장히 그 가능성이 적은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 그런 리스크, 그런 기분 나쁜 거 하기 싫어 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많든 적든 나는 저 기분 나쁜 상황을 닥치고 싶지 않아라고 결국은 젊은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필수과의 붕괴 내지는 기피과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이 적은 과로 다 선택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저희 그 의료 공급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유 대표님,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수의 문제보다는 그 우리가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려고 했던 본래의 제안은 지역 필수 의료의 회피, 기피를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기피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피를 우리가 막고 정말 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를 더 보강하려면 의료 소비자나 환자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으로 기피되는 이 지금의 상황,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회복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환자단체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도 이제 관련된 변호사분들께서 이게 이제 의사들이 과장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분들이 의사들의 인식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표준화해서 표현해야지 그게 어려움이다. 이걸 피해자다움을 정의하는 건데, 이거는 성폭력 피해자다움 정의가 말도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야 깨닫기 시작하는 것처럼, 의사들이 그 피의자 혹은 이제 그 전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을 때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형사분들로부터 이제 질문을 당하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질문들을 계속 당하고 주고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이제 불편감과 부담감과 모멸감, 이제 그분들은 이제 강력범을 이제 취조하고 그러면서 쌓였던 노하우랑 비슷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게 스피드오버 되면서 겪는 모멸감이 상당히 괴로울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환자단체나 그 관련된 변호사분들께서는 지금 심정적인 이해를 해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해주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예 지정을 해주고 있는 셈인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사자가 느끼는 게 괴롭다면 괴로운 것인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모멸감과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아과 이대 목동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도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그 당시 의사 간호사들이 수갑차고 연행돼가는 모습을 이제 전체 TV에 나오는 걸 보고 받은 충격들, 그것 때문에 이제 무죄로 최근에 최종적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지금 그 환자단체나 그 변호사분들 논리대로라면 무죄고 유죄 건수가 없는데 뭔 소리냐, 과장된 인식이다.
무죄로부터 인식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무죄가 되기 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기간들, 최근에 재심 사건 통해서 사형수가 이제 무죄 판결 받고 그러는데, 무죄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난리냐라고 한 말하고 똑같거든요. 36년 만에 재심 받아서 무죄로, 그 전에 사형수에서 무기로 감형됐다가 가석방돼서 나왔던 분이 끝내 재심을 통해서, 그럼 앞에 세월의 고통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지금 발언하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고해 주신 의사 판단을 대중적인 자리에서 말씀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의료인은, 특히 의사들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던 분들이라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 관련해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금 오주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단한 뭐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의료 소비자나 공급자나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또 환자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비자나 공급자나 또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또 정책을 만들고 있는 정부가 책임 있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 또 다른 이 불행한 결과들이 저희를 압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고 만들어 가려고 저희 공동행동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전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시스템 전체 개선에 관련해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쪼개서 같이 또 연결해서 의견을 또 모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의사든 환자든 일상을 유지하면서 비록 사고가 났어도 자신들의 안전망을 가지고 환자의 안전이 더욱더 강화되는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의견을 듣고 여러분도 생각이 바뀌시거나 저희 의견에 동참해 주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서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의료 시스템의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